서울의 한 빌라. 한동에 8세대가 사는 이곳에서 7년째 살고 있던 한 씨. 그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1층 주차장에 내려와서 담배를 피는데 6년 전부터 정체 모를 괴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매일 들은 건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 괴성이 더 자주 들렸다는 거예요. 2011년 3월 그날도 어김없이 들었다는 괴성. 한 씨가 6년이나 들어왔다는 이 정체 모를 괴성은 어디서 새어나오는 것일까? 그가 지목한 곳은 2층 201호였어요. 그러면서도 좀 의아했죠. 왜냐면 그곳에는 뭐 3명의 가족이 거주하는데 그 3명의 가족의 사이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 아빠는 일 때문에 해외에 거주 중이라 수년째 집이 없고 고등학생인 이군과 어머니 둘만 지내고 있었지만 그 둘 사이가 어찌나 그렇게 좋았는지. 예, 이게 동네 소문도 자자했어요. 이게 이 모자가 함께 찍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딜 가든 함께 다니고 늦은 저녁에는 그 아들이 자전거에 어머니를 태워서 산책을 나갈 정도로 아주 사이 좋은 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집에서 괴성이 들린다. 한 씨는 설마 싶었죠. 그런데요, 한 씨가 지목한 201호, 그 안에서 실제로 폭행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아들 이군을 때린 거예요. 이게 더욱 충격적인 거는 이 한 씨가 들었다라는 그 괴성이 이게 맞으면서 나오는 이군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때리면서 내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이군은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군의 입에 항상 수건이 물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김 씨, 1960년생으로 당시 나이 33, 1993년 1월에 일본에서 만난 2살 터울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같은 해 11월 이군을 품에 안았죠. 잠깐만. 어찌 그리 부모의 예쁜 점만 쏙 빼닮았는지 더욱 애정이 가고 예뻤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모 닮아서 머리도 좋아. 영어, 태권도, 클라리넷, 피아노까지 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쏙쏙 머리에 흡수를 했다던 이군입니다. 부모라면 이 욕심이 나거든요.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군이 3살이 되던 해인 1995년 하던 일을 그만두고요. 이군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전부 이군이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들이에요. 뭐 줄넘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 교내 독서 골든벨 대회에서 은상, 뭐 한자 경시 대회 최우수상, 뭐 과학의 날 우수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교내 경시 대회는 물론이고 한국 과학 창의력 경시 대회에 참가해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게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을 쳤는데 글쎄 토익 점수가 900점이 나왔답니다. 공부도 잘해, 예체능도 잘해. 책도 많이 읽어서 생각도 깊고 감수성도 풍부합니다. 거기다가 어른들에게도 예의도 바르고요. 살갑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흠잡을 때 하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군이 중학교 2학년 되던 2006년에 아일랜드로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전화가 한국에서 옵니다. 엄마. 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니네 아빠 바람나서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 어머니가 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아버지가 사업 자금으로 전부 갖다 쓰면서 이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군이 유학 간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급기야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겁니다. 그 당시 이군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요. 이 나이 때는 부모의 이혼으로 버림받을까 봐 공포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군이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달라진 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군의 어머니는 이군이 보는 앞에서 벽에
자기의 머리를 찧어대거나 아니면 자기 뺨을 스스로 계속 때리거나 이런 자학적인 행동을 이군 앞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군에게 아버지 험담을 그렇게 했대요. 야, 너도 네 애비처럼 집 밖으로 나가. 내가 왜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왜 이 모양 입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억울해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어머 하지 마. 왜 그래? 죽어야 돼. 사실 이런 말과 행동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족, 부모에게 쓸모가 없다거나 스스로가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인식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죄의식을 품을 수도 있죠. 이군 역시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신세 한탄을 듣고 있으면 살기가 싫어졌어요.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장애물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경우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기가 어려워지고 정체감을 확립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의미한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어머니는 집안의 구조를 싹 다 바꿉니다. 거실에다가는 책상을 2개 이어붙여서 이군의 공부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집 한쪽 벽면에는요, 이군 아버지의 영문과 졸업장,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어머니 D대학교 졸업장을 붙여놨죠. 네. 또 다른 한쪽 벽에는 이군이 받은 이 상장, 성적표, 그리고 7살 때 부모와 함께 서울대 가서 그렸다는 캠퍼스 전경도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군에게 하는 말. 네가 앞으로 가장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보란 듯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외교관이 되면 네 아빠나 친정 식구들이 우리한테 무릎 꿇을 거야. 그 사람들이 굽신거리게 만들자. 이군이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집 나간 이군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이군의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으로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 날. 다들 천천히들 먹어. 채워야겠다. 너무 맛있어요. 이군은 외고 입시를 실패해 눈치는 보였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죠. 근데 너희들 공부는 열심히들 하니? 공부요? 사실 엄마는 이군의 친구들을 부른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죠.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한 이때 근데 아줌마, 친구의 폭탄 발언이 이어집니다. 제 포컬도 열심히 해요. 아마 대회 나가면 1등 할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수 없었던 학교 생활들을 친구를 통해서 이제 듣고 싶었던 건가요? 이 자식이 왜 떨어졌는지. 친구들이 가자마자 엄마는 골프채가 있는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군에게 준비해라 그랬대요. 이게 둘의 나름의 신호였거든요. 그게 무슨 신호였냐면요. 이제 너 맞을 준비해라. 그거였어요. 이 가슴 아프게도 이군에게는 이 체벌을 받는 복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솜이 들어있어서 잘 찢겨나가거나 해지지 않는 그런 바지. 쳤어? 이를 말려버려. 이날은 골프채가 피로 흥건해질 때까지 때립니다. 어머니는 이날 이후로 이군의 집안에서의 어떤 생활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까지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군이 엄마 병간호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엄마, 여긴 왜 왔어? 학교를 찾아온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지방 것들은 다 뒤져 없어져 버려야 돼. 야! 친구들 앞에서 한참을 때리더니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밀어요.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이거 뭐야? 너 누가 야동을 거래? 너 미쳤어! 어머니가 이토록 분노한 이유, 음란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네요. 사실 이렇게까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아예 혼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고 그게 크는 과정이고 물론 뭐 부모님이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죠. 당황할 수는 있겠죠. 네, 내 새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엄마가 아이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나? 그러니까요. 네, 이게 분노 조절을 못하나? 컨트롤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설사 본인이 당황하고 화가 났다 손 치더라도 그게 학교까지 쫓아가서 아이를 폭행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들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동을 보면 외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네, 100% 그 어머니의 논리입니다. 사실 이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9월 수능 모의고사 때부터 쭉 성적표를 위조해 왔다고 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등수를 전국 2,700등, 또 다음 모의고사에선 1,200등, 그 다음엔 700등, 그 다음엔 62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꾼 거죠. 그 위조한 등수긴 해도 사실은 전국 62등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도 칭찬해 줄 법도 한데 어머니가 1등이 아니라고 1등 할 수 있었는데 넌 못했다라고 하고 또 때려요. 이렇게 사정이 이러니까 이군은 내신 성적표까지 손을 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군의 실제 성적이 좋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를 보시면요. 국어 95점, 외국어 93점, 수학 83점. 대부분이 1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도 3월에는 전국 7,000등, 6월에는 전국 4,000등이에요.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만족을 못할 것 같으니까 성적표를 위조합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들은 결과가 뻔하잖아요. 언젠간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군은 수능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위조한 성적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이군의 내신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국어 76점, 수학 48점. 이때 상당한 공포감을 이군은 느끼게 되겠죠. 맞고 싶지 않아서 성적표를 위조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들킬 거란 공포감에 매일 두려워했겠죠. 아, 이게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 되게 어렵죠. 당연하죠. 네, 집중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을 어머니한테 들키고 맙니다. 그런 이군에게 어머니는 기막힌 훈련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극기 훈련. 정신 수양이 주 목적인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3, 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굶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라면 해야만 했던 이군. 하루는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나니까 배고픈 건 그렇다 쳐도 잠을 못 자니 사람이 미치겠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거나 밥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어머니가 그것까지 계산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 쉬는 시간에 복습한 노트들을 더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이군이 무단결석을 합니다. 학교를 빠진 적이 없던 이군인데 말이죠. 담임 선생님이 이상함을 느끼고 이군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이틀간 연이어서 이군의 집을 찾아가요.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세 번째 가정 방문 날, 이군의 집 현관 문틈에 신발이 끼어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계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이군의 집은 거대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뭐야? 그런데 안방 문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 있지? 선생님이야, 나와. 그날 이후 이군 그리고 어머니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한동안 소식이 없던 이군은 몇 개월 뒤인 2011년 11월 1일에 자신과 친하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서 근황을 알립니다. 그런데요. 친구가 보기에 어딘가 좀 모르게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조만간에 죽을 것 같다. 피아노는 누구누구에게, 컴퓨터는 누구에게 준다. 이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라는 말을 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전해달라.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은 이군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나이답지 않은 비장함? 예, 비장함 이런 게 좀 있어요. 희한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길 바란다고. 이 아이의 문장이 사실 아니잖아요. 이런 거. 이 사실을 안 담임 선생님은 이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군이 살던 집을 찾아갑니다. 주차를 하고 올려다 보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대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분명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배를 누르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서둘러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이군이 살던 집이 필로티와 같은 구조였는데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가 집인데 이군이 살고 있었던 집이 2층이었다고 합니다. 주차장 뒤쪽에 보면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오르면 집안이 훤히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담을 올라서 집안을 살펴보죠. 그런데 거실이 그야말로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워있는 아들 이군. 경찰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고야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빠 보기 싫어서 문 안 연 거예요. 저 안전한 거 확인했죠.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려요. 아까 출동한 경찰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경찰인데요. 네? 아버님, 아까 아드님이 계신 곳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찾은 집. 무슨 일이야? 아빠, 잠시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은 이군이 묘한 부탁 하나를 합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그때 들것에 한 여성이 실려 나옵니다. 이군은 범행일 3일 전부터 어머니께 심한 체벌을 받고 금식을 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어머니가 이군을 체벌하기 시작한 동기가 있었나요? 3일씩 이어진 건 2가지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먼저 있었던 일은 졸아서 혼났던 걸로 기억하고 2번째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여느 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극기 훈련이죠. 어머니는 또다시 이군을 굶기고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이 국기 훈련 사흘간 혼나는 일 외에는 공부만 했대요. 그러다 3월 12일 밤 11시쯤 잠깐 졸았대요, 이군이.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때렸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어머니가 이군을 어떻게 때렸나요? 처음엔 저에게 푸시업을 하라고 하셔서 약 50개 가량 하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들었고 그러다 갑자기 화가 나고 나서 소리 지르면서 혼내고 방에서 골프채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저는 평소 맞을 때 입는 추리닝으로 입고 나와서 엎드려 뻗쳐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프리스윙을 하셔서 1에 40대가량 때립니다. 그리고 쉬면서 훈계 말씀을 듣고 다시 때리길 반복하여 제가 학교 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믿기 힘든 듯 이군에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맞은 게 사실입니까? 어머니한테 맞은 게 확실해요? 몇 년간 그렇게 많이 맞은 게 사실이냐고요? 그걸 어떻게... 지금 집을 잘 뒤져보면 제가 맞아서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맞다가 찢어진 옷들이 참 많아요.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피에 젖은 팬티도 서너 개 될 거고 핏자국이 빨아도 안 지워지거든요. 팬티는 얇으니까. 이게 찢어져요. 막 걸레처럼 찢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꽤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군의 집에선 맞을 때 입은 체벌복, 그리고 피로 얼룩졌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찢어진 속옷, 그리고 부러진 안경테도 서너 개 발견이 됐거든요. 범행 3일 전부터 체벌을 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화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화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 어머니가 죽기 전 아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참 그 대화가 서글픕니다. 그 범행을 저지를 때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서로 잠시 대화를 나눈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너가 이러면 너 인생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도 아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를 죽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군이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는 며칠 뒤 있을 학부모 총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군은 그게 너무나 두려웠죠. 왜냐? 성적표 위조 사실이 걸릴 게 뻔하잖아요.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맞은 곳에서 피가 많이 나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다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총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성적표를 속인 사실을 들키면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왔고 제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어머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이군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방에 그대로 둔 채 8개월간 거실에서 생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죠. 어머니를 살해한 날로부터 8개월 후인 2011년 11월 22일경 범행이 발각되었는데 살해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단 게 스스로 너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잊고 싶었습니다. 2번째 이유는 제 양심을 제가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악몽을 꾸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제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살인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학대라는 맥락에서 이 행동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폭력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모든 정신 에너지를 생존을 위해서 쏟아붓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과민하고 작은 자극도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각해서 남들이 보기엔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죽음의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자극이 되어서 공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그냥 괴물이고 우리랑 결이 다른 어떤 존재라고 치부해버리는 한 이런 문제가 반복 발생된다는 것이죠. 아동학대가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당시 이군의 사건으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거죠. 가해자에 대한 서사까지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하지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이 엄마도 어릴 때 새엄마로부터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엄마가 휘두른 빨래방망이에 머리하고 팔에 크게 다쳐서 철심을 박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10살 넘게 차이나는 동생들을 키워내느라 학교도 포기하면서 일을 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빠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군의 어머니, 학교는 뭐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가족과 연을 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5년간 학비를 모아서 D대학교 일문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군을 낳고 가정만큼은 잘 꾸리고 싶었는데 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게 이 엄마의 유일한 꿈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이 엄마가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 때문에 학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사건이 발생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머니는 죽어버리겠다면서 수시로 가위나 칼을 들어서 가슴에 꽂는 신용을 하거나 이 혀를 깨물어서 죽어버리겠다면서 이군에게 네가 맞을래? 내가 죽을까?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우울증 약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잠이 들곤 했대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아예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 내내 이군의 공부를 감시하고 공부 시간이 끝나고 이군이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집 근처 호수공원을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돌다가 들어옵니다. 왜?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범죄 심리학자 다수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함께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중상해 아니면 큰 사건이 되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위협에서 살아남더라도 영혼이 파괴되어 버린 참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가족의 학대를 지켜본 다른 아이들이 가질 트라우마도 사실 큽니다. 부천의 최군 같은 경우에 오빠가 맞는 걸 여동생이 지속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건 정서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목격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과 적지 않은 심리적 혼란을 초래를 하는데요. 누군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불안 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최근 사건과 이군 사건은 결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리는 부모들도 그리고 맞는 아이들도 모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대받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또 두 번째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식을 학대한 부모 역시 과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군이 이런 큰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그를 도와줄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블랙 시즌2 영웅 파괴자들